자, 이번 주제는 다주택자를 욕할수록 시장이 더 꼬인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공약부터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려고도 많이 시도를 했지만 이제 번번이 좀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도 못하고, 근데 또 다른 규제들은 또 애매하게 풀고, 그러면서 또 집값은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규제 풀어가지고 집값 올라간다 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뭐 화가 나요.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투기꾼 도와주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다주택자 규제 풀으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댓글 쓰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사실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집값이 급등하면서부터 안 좋아졌던 거지, 집값 급등 전에 집값이 막 그 횡보하고 집값이 막 빠지고 이럴 때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인식이라기보다는 좀 안쓰러운 인식이었지. 다주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휴 어떡하냐, 어휴 힘내세요, 뭐 화이팅 막 이렇게 하던 분위기가 사실 고작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다주택자 불쌍한 사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 5년 전부터 다주택자면 이제 나쁜 놈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다주택자를 항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악감정들이 이제 되게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사실은 이제 집값을 뭐 움직이는 주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다주택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어떤 분들이 많아졌냐면은 이제는 다주택도 쪼개가지고 두 채까지는 다주택이 아니지만 세 채부터는 다주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주택이라는 거 그냥 두 채 넘어가면 다주택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세 채까지는 할 수 있지, 네 채부터 다주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이런 거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의 구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라는 거, 이미 집이 있다는 거면 그게 집이 뭐 10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0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짜리를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다 각자 목적도 다르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꼬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이거를 막 쪼개고 규제하고 여긴 핀셋 규제하고 여긴 풀고 뭐 이러면서 계속 꼬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다주택자라는 원론적인 문제 때문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일상이 꼬이고, 지금 뭔가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시장이 막 급변하고 다시 막 급락하고 전세가 갑자기 폭등하고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세대 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2,400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2,400만 가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00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2,400만에. 근데 이 가구들이 그러면은 다 무주택자, 유주택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1명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500만 가구 정도는 유주택자입니다. 유주택자는 집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그럼 반대로 그 유주택자들이 다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1,400만 가구들 중에서 840만 가구 정도는 자가에서 거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거주자가 한 6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월세 걱정은 없는 거죠. 다음 집으로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집이 올라가네, 우리 집은 안 올라가네 하면서 매매가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사실 전세가 튀고 뭐 월세가 튀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어차피 뭐 우리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본업하기 바쁘지. 자, 근데 이런 분들 빼고 그러면 실제로 집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자가가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뭐 노숙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노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남의 집에 사는 겁니다. 내 집에 살든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 남의 집에 사는 분들이 이제 926만 가구, 자가 보유 없이. 요 분들이 이제 전월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매가도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은 집이 없는 거지만 사실 이 920만 가구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겠다라는 목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나는 조만간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자가를 내가 노리고 있는 그 집의 집값도 민감하고 전월세 가격도 민감하신 분들이 한 900만 가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022년 기준이지만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수 가구수랑 주택수를 단순히 그냥 나눈 건데 102%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102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100명인데. 그래가지고 이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보면서 사람들이 주택은 이미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택 보급률이 아까 말한 대로 100%가 넘었다는 건 집은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926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900만 채를 가지고 있구나. 아니, 무주택자가 국민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국민의 절반들은 다주택자들 집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자, 근데 이 900만 채 중에서 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622만 호를 빼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주를 안 하는 1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60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럼 이거 다 갭 투자자입니까? 얘네들도 때려잡아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통 애 때문이나 직장 때문이나 아니면 무슨 뭐 부모님을 뭐 모셔야 되거나 뭐 이런 분들 때문에 그 내가 집은 있어. 내가 집은 어디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뭐 빌라를 뭐 하나 가지고 있든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지 뭐 이러는데 갑자기 뭐 이제 서울 서쪽으로 발령이 난 거야. 아니면 뭐 세종시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른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집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세입자로 살고 이 사람도 다른 집에 가서 세입자로 살고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세입자 살고 이러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매매는 그래도 조금 뭐 걱정은 되지만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우리 집 들어가 살면 되지 뭐. 안 되면 요거 팔아가지고 이 동네 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인 분들이 좀 있어요. 하이브리드. 걱정은 되고 전세값 오르는 게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하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22만 호를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900만 채가 어쨌든 비잖아요. 근데 여기서 600만 채는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러면 300만 호가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300만 호를 다주택자들이 다 가지고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5%는 사실 1주택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아. 300만 호가 얼마나 많은 건데요. 아니, 인구가 5천만이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00만 호가 많은 거냐 이거죠. 자, 근데 아니 그래도 이거 많은 거죠. 300만 호가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분당 같은 데가 한 30만 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당 10개인데 이게 안 많은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 기준 아파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비율. 요게 60%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 60%가 아파트라는 건 나머지 40%는 뭐 아파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빌라나 도생이나 뭐 이런 겁니다.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주택자니까 때려잡아라 하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될 아파트를 남이 먼저 매점매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63%밖에 없다. 그럼 300만 채에서 63%면은 170, 80만 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가구에서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만 빠지냐? 아닙니다. 이 구축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 지방의 아파트 보면요. 저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한 뭐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되고 집값은 한 1억 5, 6천 정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평수가 뭐 20평이야. 30평인데 1억 2천짜리들 많아. 그럼 이게 뭡니까? 아니 30평인데 1억 5천도 안 하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뭐 땅값도 안 나오는 수준 아닙니까? 거의 공사비는커녕.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빼야겠죠. 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막 큰 아파트, 대단지, 신축급, 막 이런 것들, 학군 좋은 데들을 가지고 싶으신 거지. 뭐 2억도 안 하는 막 1억짜리, 뭐 9천만 원짜리 아파트, 뭐 25년 된 재건축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냥 소규모 단지 뭐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주택을 취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주택자 보고 사라고 하면 화내는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빼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내가 갈 만한 거,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이 다주택자라는 가상의 적하고 싸우지 말라. 근데 다주택자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싶은 집들을 매점매석을 해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비워두기도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전세를 막 급등시켜가지고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양도세랑 취득세가 수억 원씩 나오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네들이 막 가격을 막 올려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 가상의 적과 싸운 지가 벌써 뭐 짧으면 5년, 길면 한 6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은 이런 거죠. 뭔가 대단지에 막 학군 있고 뭔가 하나당 막 한 10억, 20억 할 것 같아. 막 이런 집들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야.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가 뭐 국토부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의 비율과 그리고 이제 주택의 어떤 현황 같은 거, 자산의 어떤 보유 비중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사는 집 한 채 플러스 월세 받고 뭐 나중에 뭐 개발되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속아서 분양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나 뭐 도생 아니면 뭐 오피스텔, 원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되시는 거야. 물론 이 분들 중에 소수는 뭐 아파트가 뭐 세 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 아파트도 아까 말한 지방에 뭐 2억짜리 하나, 뭐 5억짜리 하나, 그리고 내가 살 거 한 9억짜리 하나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아주 극소수는 20억짜리 세 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20억짜리를 세 채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한 재력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로 많지는 않겠죠.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한 그동안 5년 있잖아. 이 5년이 아까 말한 뭐 20억짜리를 세 채 가지고 있고, 뭐 30억짜리를 뭐 네 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걸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종부세를 막 2억, 3억씩 냈었어요, 1년에.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소수고, 대다수는 뭐였었냐면은 빌라나 오피스텔 소유를 규제하는 걸로 갔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요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되는, 내가 사야 되는 저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만 때려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걔네들은 소수고 이쪽이 다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를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나 빌라 팔아야 되겠네, 오피스텔 팔아야 되겠네,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되겠네, 분양받지 말아야 되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두 개를 팔아서 하나로 합치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사고, 그걸 팔아서 또 똘똘한 한 채를 사러 가는 이런 일들이 벌써 꽤 오래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사는 게 바이가 아니라 리브를 하는 곳이다,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반대로 모두가 사기 싫어하는 집 있잖아요. 모두가 사기 싫어하는 집, 이런 집, 뭐 여기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들도 있어. 막 이게 뭐 벽돌집 같은 거죠. 이런 집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런 집들은 누군가 사가지고 전세를 줘야 돼. 전세 뭐 2억에 주고 1억 8천에 주고 월세 뭐 5천에 뭐 60에 주고 이런 것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아니라 리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리브를 하려고 하는데 바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빌려줄 사람은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사야지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기 싫어하는 집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급하죠?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규제하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빌라는 우리가 규제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정책으로 가면은 빌라, 오피스텔, 원룸 뭐 다가구 이런 게 박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저 아파트 가고 싶습니다.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죠 라고 했던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고요. 그 이후에 한 9%까지 올라갔다는 기사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금을 통해 가지고 공적으로 임대를 주는 거가 한 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9%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게 다 번듯한 아파트, 대단지에 학군 좋은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주거 환경이 뭐 안 좋은 아까 말한 빌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산동네에 있는 뭐 조그마한 뭐 그런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8% 9%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또 내가 막상 갈라 그러면 안 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데는 또 모자라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을 해라, 뭐 만들어라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민간 임대인들이 없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은 해답을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간 임대인들의 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사기 싫어하는 근데 리브는 해야 되는 집들을 이분들이 사는 거거든요. 사서 다주택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빌려줍니다. 누구한테? 아무래도 경제적인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령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돈을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의 이제 순환 구조인 건데 이 민간 임대인들이 이제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이는데 이 꼬이는 걸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바르면 되겠죠. 돈으로. 그래서 이번 정책이 뭐냐? 돈으로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무제한 니네들이 사기 싫어하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 국가가 사주겠다. 자, 그럼 국가가 사줄 수 있을까요? 자, 선진국은 20세기에 다 해봤어요. 이미 1900년대에 다 해봤습니다. 미국도 했었고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다주택 규제하면 안 된다. 아예 확실하게 공공임대를 엄청나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다주택 규제해가지고는 엄청난 임대료 상승과 또 어마어마한 공급 부족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 집값 폭등하는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뉴욕도 겪었고 캐나다도 겪고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구라는 걸 다 깨달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직성이 풀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금투세 하잖아요. 우리 금투세도 해보고 망가지면 그때 뭐 방법을 찾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022년 기준으로 주택 시가총액이 6천조입니다. 6천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의 가격을 다 합치면 6천조 정도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임대주택이 8%예요. 그럼 이걸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까지는 좀 올려줘야지 좀 그래도 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 정도는 공공에서 딱 사가지고 저가로 빌려주면은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래서 이 공공이 해결하려면 아무리 뭐 빌라 위주로 산다고 해도 1000조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 1000조를 어디서 구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국가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자를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에 전월세를 빠르게 공급하자라는 게 이제 대다수 나라들의 기조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파리 올림픽 있죠? 이 파리 올림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파리 시내 이 올림픽 기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습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 전역에서도 많이 왔었을 것이고요. 외국에서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이라는 게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갑자기 몰릴 때 그럴 때 쓰려고 만드는 이제 숙박시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 기간 때 파리 호텔 객실 점유율이요 84%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높은 거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 점유율보다 한 10% 이상 높은 거래요. 그러면서 파리 호텔의 가격도 당연히 급등을 했겠죠.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당연히 호텔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에어비앤비라고 요즘에 있어요. 이 에어비앤비도 올림픽 기간 때 파리 에어비앤비 객실 점유율이 한 6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평소보다 한 1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가격도 급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호텔이 84%가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16%가 공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에어비앤비는 64%가 꽉 찼어요. 그럼 나머지 36%가 공실 아닙니까? 아니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격이 오르지라고 생각이 드지 않으세요? 아니 호텔도 빈칸이 많고 에어비앤비도 빈칸이 많은데 뭐하러 비싼 돈 두고 저기 갑니까? 그냥 싼 데 옆에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급이라고는 한 거죠. 공급은 했지만 시장에서 외면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도 다 같은 호텔이 아니죠.
뭐 아주 좋은 5성급 호텔도 있지만 정말 여기가 호텔이 맞나 싶은 그런 퀄리티도 있을 것이고, 야 이거는 호텔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선 못 잔다, 내가 차라리 밖에서 노숙을 하지 하는 수준의 공급들도 많을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라고 등록은 해놨지만 갔더니 이게 뭐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돈 주고 묵을 바에는 차라리 돈 더 주고 다른 데 간다고 하면서 비는 공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2%라고 다들 말을 하고 집이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택이 부족하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는,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집들도 여전히 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다주택자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해결 방안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엔 돈이 많으면 되는데, 돈을 한 1,000조나 한 1,500조를 갖다 부으면 되는데, 그럼 그 돈 누가 낼 거냐? 부자들이 내야죠. 아니 이미 부자들이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요, 더 걷어야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1년, 2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리 올림픽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파리라는 이제 좁은 공간에 뭐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여기 사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이 파리 올림픽 기간 때 난 올림픽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 집을 내가 빌려주면서 돈 벌어야지 라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호텔 비용이 좀 낮아졌겠죠. 덜 올랐겠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금지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파리 올림픽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요, 이 동네로. 근데 에어비앤비는 하면 안 된대. 왜? 에어비앤비는 집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에어비앤비가 아주 짧은 기간 민간 임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간 임대업자들이 이거를 함으로써 반대로 호텔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호텔 비용은 이제 급등하게 되는 거죠. 원래도 오르지만 더 많이 올라간다. 자, 호텔이 15%나 비어 있지만 옆에 민박도 있죠. 그리고 캠핑장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동네마다 다 캠핑장, 뭐 공원도 있고 하겠지. 근데 호텔도 비어 있고 한데 왜 가격이 오르냐고 하면은, 아 이건 당연한 거지. 그 호텔 가서 어떻게 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 주택 시장만 보면, 특히 한국의 주택 시장만 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은 지방에서 서울에 집을 사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좋은 거 사려고 하고, 근데 서울 사람들도 못 사는데 지방에서 건물 팔아가지고 턱턱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요는 또 공급이랑 또 일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단지들이 막 가격이 막 또 급등하고, 그럼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방에 갭 투자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지방의 전월세가 역설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외지인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와요.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저기 여기 아파트 한 세 채 살게요. 막 이런 일들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방에 거주하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전세를 줍니다. 뭐 월세를 잘 안 주긴 하죠. 뭐 월세 주는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월세를 막 줘요. 그러면 원래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이 집을 서울 사람들, 외지인들이 사가지고 전세를 주니까 갭 투자가 유행하잖아요. 그럼 전세가 막 쭉 빠져요.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작은 소도시들은 누가 여기 갭 투자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럼 전세가 조금 있으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면 이게 공급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동네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뭐 4년 보유하고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차익을 먹으려는 투자, 뭐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반대로 전월세 물량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서 반대로 공급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매수세로 쏠리는 걸 좀 막아주죠. 자, 거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매수세가 어쨌든 늘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외지인들이 와서 막 사. 그러면은 지방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는 건설사들 있죠. 지역 건설사나 아니면 뭐 약간 큰 메이저들도 보고 있다가, 야, 이 동네 갑자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 알아봤더니 외지인들이 막 여기 와서 사는 거야. 막 삽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분양 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야, 얘들아,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하면서 갑자기 이제 시행이 막 생기기 시작해. 왜냐면 지방 아파트는 인근에 논밭도 많고 옆에 도시에도 막 빈 땅들이 많기 때문에 야 여기다 짓자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어느 순간 물이 끊기는데 노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이제 뭐 특정 막 대도시들의 막 공급 폭탄 뭐 이런 걸로 터지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막 공급이 쏠리니까 물은 끊겼고 공급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이제 공급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월세가 가뜩이나 내려가고 있는 게 더 빠집니다. 더 빠지면서 전월세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매매가도 힘을 잃고 같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사실 한 거의 뭐 20, 30년 반복되어 왔던 지방시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또 다주택자들이 지방시장을 망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의 이 욕심 때문에 지방에는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떠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생각해서 외지인들이 이런 투기 수요나 아니면 어떤 이런 욕심이 없다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축은 안 생기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 지방의 아파트, 지방의 주택들은 연식을 계속 먹어가는 일들만 생기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한번 생기면서 시장에는 부작용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라는 또 공급이 되면서 여기서 또 지방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또 좋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5년간 어떤 걸 했냐? 바이 하지 말고 리브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기 싫은 물건을 누가 살지 뽑기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결국에 집을 사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사기 싫은 집, 매수하기 싫은 집을 이제는 나도 사야 돼. 왜냐하면 나는 아파트 사고 싶지만 모두가 1주택을 해야 되는데 집 중에 4개, 10개 중에 4개는 빌라랑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를 누군가 가져야 됩니다. 이 독약도 누군가 먹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 나왔습니다. 무주택자도 빌라를 사라. 그러면은 주택수의 취급을 안 하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주택자들이 저 사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이거 바이하기 싫고 리브할 건데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1주택자의 나라죠. 그러니까 빌라와 반지하가 되게 많아요. 특히 서울도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많죠. 근데 이거 누가 소유할 거냐고요? 라고 계속 지금 손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착공, 지금 거의 뭐 빌라는 초토화가 됐고요. 오피스텔도 지금 아무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 지방 아파트는 신축이 다 잠겨버렸어요. 지금 워낙 공급도 많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비도 올라가지고 이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비싼 값에 분양하려고 하면 누가 사주나요? 안 사주잖아요. 자, 수도권 빌라는 신축이 완전히 잠겨버렸죠. 이거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워낙 비싸가지고 빌라라도 공급을 해야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되는데 이쪽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끊기죠. 이렇게 끊기니까 지금 신축인 거 아니면 조만간 신축이 될 만한 거 이런 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중고차도 신형이 안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차가 계속 비싸죠. 그러다가 신형이 나오면서 중고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형이 안 나오면은 연식이 오래됐는데 중고가가 떨어지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다주택자를 규제 풀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푸는 게 시장을 더 왜곡시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시장은 왜곡이 됐고 이 왜곡을 조금이라도 풀려면은 이 다주택자라는 어쨌든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신축이 될 것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되게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꽃놀이패가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될 것 같은 서울의 아주 좋은 멋진 재건축 아파트.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재건축만 되면은 뭐 30억, 50억 간대 하는 것 있죠. 뭐 60억, 100억도 갈 것 같다. 이런 곳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 이대로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신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거. 사실상 연식은 조금 되지만 나보다 더 신축들 중에서 나만큼 경쟁력이 좋지 않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폭주. 이게 지금 한 달에 막 1억, 2억, 막 3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똘똘한 한 채 신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들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다리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스로 사다리를 차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약간 신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 다주택은 때려잡아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상하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들은 점점 더 비싸질 겁니다. 근데 나는 저걸 따라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아파트 한 채가 200억이 찍혀요. 근데 이게 신축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가로 짓긴 지었지만 실제로 분양가 대비 지금 뭐 5배, 7배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특히 3년 만에 3배가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렇게까지 유동성이 풀렸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뭐 내려갔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공급이 뭐 안 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한 채가 200억이진 않았었는데 옛날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거 어차피 제가 못 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시장이 도대체 왜 열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열렸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뭐 법도 바뀌고 뭐 정책도 바뀌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지금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해도 결국에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아 이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고 설득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뭐 저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상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바뀐다고 하면은 나는 이 현실을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요구할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풀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뭐 규제를 더 하자 이런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뭐 굳이 이거에 대한 뭐 작은 목소리들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들어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굳이 뭐 이걸 뭐 들어야 됩니까? 저기서 나를 안 뽑겠다고 낙선 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과 이 분위기에서 뭘 해도 정부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답답한 마음에 이런 걸 준비를 해봤지만 사실 안 될 것이다.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럼 언제 바뀔까요?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가지고 극단까지 가가지고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찍어보고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이거 아닌가 보네 라고 정신 차리면 그때 가서야 좀 정치권에서도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 선진국들도 다 한번 극단까지 갔다가 극단까지 가보고 아,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오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자라고 사회적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될 때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